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주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럼 아마 101곳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이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따라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흑수저 공공기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요. 공공기관부터 이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이제 기화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아마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서 이 동료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동료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줄여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이 기관이 됐든 기업들인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의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여러 한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그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네. 예.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총 보용자 수.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이제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전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작금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타당한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와 살펴보냐면 제가 아는 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 이론 중에서도 매우 소수 이론이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 작금의 양극화, 이 빈부격차 심화된 상황을 실제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작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니 그것이 타당한지 우리 국정총 이제 끌어가는 이제 책임자에게 제가 가능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업 유치하시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부하신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자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 굉장히 많은 또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이 기업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게 뭡니까? 되게 우리 기업 활동하는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다 없애주겠다. 우리 차원에서 되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네, 규제라든가 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는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이걸 예. 걱정하는데요. 우리가 판매처가 될 수도 있다, 구매처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가 이제 앞으로 직할하시게 될 국무조정실 이 소관 법률로서 규제개혁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즉 총리, 국무총리실에 있는 그래서 9년째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같이 일하시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뒤에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제개혁 특별법은 지난 9년간 계속 제출되어 있고 지금도 제출되어 있는 이 내용은 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규제 영향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규제 총량제를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전문 용어로 하면은 보통 원인 원아웃. 규제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반드시 빼내야 되고 나아가서 원인 투아웃. 왜냐하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 이 규제개혁특보법은 4년 내에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바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이 규제라는 것이 국회를 그 행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없애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논리를 들어서 이 문제를 막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아마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총리께서 어차피 이 정부가 이제 그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켜서 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큰 이 골든 트라이앵글 이제 모델을 제시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총리로서 도지사 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다음에 복지 예산을 총해서 한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가로 제시했더만요. 이 중에서 뭐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 지출 조정, 다음에 그 탈루를 막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아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뭐 누구나 했던 얘기고 결국은 징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뭐 현실일 테니까요. 징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징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이제 별개 문제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뭘 묻고자 하냐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법인세 징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세 인상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언급은 되도록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다시피 비과세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대개 보면 기업들한테 R&D, 투자,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판에 이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건 철폐해서 그런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걸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결국은 아마 이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정말 징세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은 쓸 규모가 많아서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인지 즉 만들어낸다는 건 세수를 늘린다는 거겠죠. 이 이제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내각을 통할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로 정부 내 이견과 정치권의 이견이 있을 텐데요.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증세냐 아니면 기업들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냐 아마 이것이 이제 매우 중대한 이제 논쟁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시장경제론자로서 그다음에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무엇이 총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새로운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잘 접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또 공약 중에서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아마 오늘 제가 정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우리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소인수위원회격인 곳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면서 벤처 창업붐을 다시 한번 불 붙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청년 실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더 이상 늦춰질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상 여기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속년 일자리는 소위 자동화, AI 등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면 아침 우리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대로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할 텐데요, 결국은. 근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규제 혁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2016년도 6월 14일 14개 시도지사들이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셨었습니까? 네. 바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이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무언가 마음대로 창업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한 다음에까지 반대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에도 어차피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식이 공공 일자리 말고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민주당 소속의 시도지사들은 규제 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워낙 이 안정적이고 이 충정감 있게 이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큰 방향,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질문도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묻다 보니까 아마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 총리 수행하면서 크게 3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각 부처는 장관 책임하에 예. 이른바 책임장관제죠. 내각은 총리 책임하에 책임총리제입니다. 각 부처 일은 각 부처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리실 내지는 총리가 할 일은 무엇일 것인가를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직한 국정 추진의 속도와 부처 업무의 속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는 바람직한 방향과 각 부처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유관 부처 간의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이 3가지를 각별히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공직사회를 끌어가는 이제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총리로서, 즉 정치를 또 다뤄야 하는 이 총리로서 크게 3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테니까 우리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백하고 우리 이제 여당이 된 우리 민주당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상대방이 못해야 속된 말로 망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일로 이 소위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이 길에 나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서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에 나서자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집권 세력이 물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아젠다만을 밀어붙이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국회는 여소야대인데 여소야대에서 잘 막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할 때 저는 이 총리로서 이것을 제어하고 막고 다시 국회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 저는 이런 역할을 총리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소위 지금 집권 세력이 자신들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집권을 하고 보니까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아니면은 그 우리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제 강경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이제 잘 추진되지 않을 때 총리께서는 이것을 어렵지만 설득해서 끌고 가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야당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의 이제 여당이겠죠. 여당이 막 반대했던 걸 생각하니까 이제 이 지금 야당이 된 입장에서 여당의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일들을 이제 반대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다시 야당을 이 극진하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대화, 타협하는 일들을 저는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고 이 도정을 하시면서 여야 대립을 풀어보셨을 어떤 뭐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직을 통할하는 거 말고 전국을 풀어나가는 책임 총리로서의 본인의 향후 여소야대에서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의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총리가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비공식 소통에 각별히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해서 당별로 이렇게 모시든 또는 일정한 레벨의 여러 당 분들을 모시든 간에 종적인 횡적인 그런 대화를 빈번하게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김영란법 개정 내지 내용에 대한 수정을 2018년도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혹시 총리가 되신다면 네, 서두르겠습니다. 바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간 정부에서는 시행해보고 아직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해보고 해야지 바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되시면 입장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네,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장 빨리 뜯어 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존 얘기하셨고 그게 혹시 대기업에 특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는 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이 산업들 AI,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 벤처기업이 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전 세계 정말 초대기업들이 끌어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하는 것들을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규제 지향적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부탁하는 걸 꼭 특혜라고만 보는 그런 시선은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총리가 되신 바로 이 부분, 네. 우리 지난 여야가 바뀌었지만 이 소위 대기업 특혜라는 딱지를 붙여서
꼭 필요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가로막혔던 일들을 잘 추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을 설득하는 걸 넘어서 여당도 설득해야 하는 일들이 저는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야 모두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런 일들을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눈에 띄는 게 그 경제 분야에서 정책실장이나 뭐 현재 공정거래를 이제 담당할 타원은 매우 이제 진보적인 학자 출신을 했지만 우리 경제부총리는 그 정통 경제관료를 이제 등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정부에 몸담았던 것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마지막 이제 찬스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읽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같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제가 아는 바 국가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공공혁신입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산적한 우리 경제 현안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수 이론에 지나지 않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기조로 삼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데 공공부문부터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대징적이고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도 일단 공공기관부터 도입된 걸 전면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연봉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공공혁신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혁신의 방법론으로 성과연봉제를 완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업 혁신, 공공 분야의 혁신이라는 것은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성과연봉제는 그간에도 많은 갈등을 낳았고요.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선언이 된 일도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다 하는 선언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향을 천명하셨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주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럼 아마 101곳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이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흑수저 공공기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요. 공공기관부터 이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이제 기화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아마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서 이 동료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동료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줄여드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이 기관이 됐든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의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여러 한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 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네. 예.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총 보용자 수.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이제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전에 이어서 새로운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작가의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타당한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와 살펴보냐면 제가 아는 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경제 이론 중에서도 매우 소수 이론이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서 지금 작금의 양극화, 이 빈부격차 심화된 상황을 실제 적용해서 해결한 사례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작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니 그것이 타당한지 우리 국정총 이제 끌어가는 이제 책임자에게 제가 가능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기업 유치하시고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부하신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자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 굉장히 많은 또 성과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이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이 기업들에게 주로 어필하는 게 뭡니까? 그 어느 되게 우리 기업 활동하는데 걸림돌 되는 규제를 다 없애주겠다. 우리 차원에서 되게 그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네, 규제라든가 또는 기업이 들어올 적에는 물건이 잘 팔릴 것인가 이걸 예. 걱정하는데요. 우리가 판매처가 될 수도 있다, 구매처가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가 이제 앞으로 직할하시게 될 국무조정실 이 소관 법률로서 규제개혁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즉 총리, 국무총리실이 있는 이 그래서 9년째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특별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지금 같이 그 일하시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뒤에 공직자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규제개혁 특별법은 지난 9년간 계속 제출되어 있고 지금도 제출되는 이 내용은 뭐 너무나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기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생긴 비과세 감면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건 철폐해서 그런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은 항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걸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결국은 아마 이게 이제 그 관점의 차이일 텐데요. 정말 증세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은 쓸 규모가 많아서 돈을 더 만들어내는 것인지 즉 만들어낸다는 건 세수를 늘린다는 거겠죠. 이 이제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내각을 통할하시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로 정부 내 이견과 정치권의 이견이 있을 텐데요.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증세냐 아니면 기업들을 통한 민간 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총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냐 아마 이것이 이제 매우 중대한 이제 논쟁거리가 될 텐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총리께서 시장경제론자로서 그다음에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무엇이 총세수를 늘리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새로운 내각에서 이 문제를 잘 접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 또 공약 중에서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 지금 많은 얘기 나오는 공공부문 일자리 말고도 4차 산업 혁명에 적극 대응해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이 성장의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아마 오늘 제가 정식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우리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약 소인수위원회격인 곳에서 이 4차 산업 혁명을 얘기하면서
벤처 창업붐을 다시 한번 불 붙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청년 실업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산업 차원에서 불가피하고요. 우리가 이게 이제 더 이상 늦춰질 수가 없을 텐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공공부문 일자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꼭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이제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상 여기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저속년 일자리는 소위 자동화, AI 등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규제 영향 평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규제 총량제를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전문 용어로 하면은 보통 원인 원아웃 규제가 하나 들어오면 하나를 반드시 빼내야 되고 나아가서 원인 투아웃 왜냐하면 규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요. 지난 19대 국회 때 이 규제개혁특보법은 4년 내에 논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바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이 규제라는 것이 국회를 행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할 뿐만 아니라 이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규제를 없애느냐라고 하는 커다란 논리를 들어서 이 문제를 막았던 게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여당이 되었으니까 아마 입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총리께서 어차피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을 시켜서 이 복지를 늘리겠다는 큰 이 골든 트라이앵글 이제 모델을 제시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이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총리로서 도지사 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다음에 복지 예산을 총해서 한 175조를 민주당 자체 추가로 제시했더만요. 이 중에서 뭐 그냥 통상 많이 쓰는 말 정부 지출 조정, 다음에 탈루를 막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막아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뭐 누구나 했던 얘기고 결국은 징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뭐 현실일 테니까요. 징세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징세가 있을 텐데요. 소득세는 이제 별개 문제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뭘 묻고자 하냐면 법인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법인세 징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인세 인상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언급은 되도록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알다시피 비과세라는 것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대개 보면 기업들한테 R&D, 투자, 소위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들이고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할 판에 이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면